가을비가 창문을 적시던 그날, 남편 재혁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열쇠 하나를 꺼냈다. 오래된 황동 색깔의 열쇠에 창고라고 희미하게 새겨진 라벨이 달려 있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한순간 멎은 듯 내려앉았다. 그거 어디서 찾았어?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물었지만 목소리 끝이 떨렸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손가락 사이에서 열쇠를 돌리다가 조용히 거실을 빠져나갔다. 그리고 나는 부엌 싱크대에 손을 짚고 한동안 서 있었다. 그 열쇠, 우리 집 뒤쪽 오래된 창고 열쇠였다. 5년 동안 잠겨 있었고 나는 그것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다. 그 창고는 오래된 물건을 쌓아둔 곳이기도 했지만 내게는 다른 의미의 장소였다. 내 안에 어떤 선이 처음 흐려졌던 곳. 그 무렵 아들 승우가 서울로 대학을 가면서 집은 조용해졌다. 남편 재혁은 여전히 야근과 출장에 바빴고 나는 갑자기 혼자 남겨진 느낌에 자주 멍해졌다. 창고 좀 정리해야겠다. 어느 저녁 재혁이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생각 없이. 며칠 후 승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친구 하나가 잠깐 우리 집에서 지내도 될까? 이름은 현우야. 아마 기억날 거야. 기억났다. 키 크고 말수가 적은 아이. 어릴 적부터 승우와 붙어 다녔던 그 현우. 그가 우리 집에 도착한 날, 나는 약간 긴장했다. 회색 패딩 점퍼에 검정 청바지,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뿐이었다. 조용히 인사하고 승우 방에 들어갔다. 처음으로 단둘이 아침을 맞은 날, 나는 어두운 감색 니트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그는 식탁에 앉아 커피 향을 맡으며 책을 펼쳤다. 감사합니다. 조용히 말하던 그의 목소리는 의외로 따뜻했다. 재혁은 출근했고 나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조용히 아침을 나눴다. 현우는 필요할 때 말했고 부탁하지 않아도 도와줬다. 고장난 커튼을 고치고 떨어진 손잡이를 다시 달았다. 그런 일상 속에서 나는 점점 그에게서 시선을 떼기 어려워졌다. 내 머리를 묶을 때마다, 손등에 물을 털 때마다 그의 눈이 따라왔다. 그는 내 립색이 바뀐 것도 알아챘고 내가 입은 셔츠가 새 옷이라는 것도 조심스레 언급했다. 그리고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나를 더 오래 바라보게 됐다. 어느 날 나는 긴 블라우스에 살짝 하늘거리는 베이지색 스커트를 입었다.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맑은 바람이 불던 오후였다. 창고 정리를 핑계로 우리는 함께 뒷마당으로 향했다. 창고 안은 어두웠고 오래된 기름 냄새와 먼지로 가득했다. 그는 전구줄을 당겨 불을 켰고 나는 손수건으로 입을 가렸다. 이쪽부터 정리하죠. 그가 말했다. 우리는 상자들을 하나씩 꺼내며 말없이 움직였다. 그의 손이 내 팔에 스치거나 뒤에서 조심스럽게 상자를 받쳐줄 때마다 나는 속으로 숨을 참았다. 그가 내 허리 뒤에 손을 대고 무거운 상자를 잡았을 때 나는 순간 움찔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손은 단단했고 따뜻했다. 나도 모르게 그의 눈을 바라봤고 그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조심하세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손은 여전히 내 허리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욕실 거울 앞에 서서 긴 한숨을 쉬었다. 볼에는 옅은 홍조, 입술은 투명한 윤기. 그리고 나도 모르게 미소 지었다. 아주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날 이후 현우와 나는 조심스러운 거리에서 서로를 살폈다. 부엌에서 스쳐 지나갈 때, 복도에서 마주칠 때 우리의 눈빛은 짧지만 깊었다. 말은 적었지만 그 사이의 정적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재혁은 여전히 바빴다. 야근과 회의, 주말까지 이어지는 출장. 나는 집안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지만 머릿속은 늘 현우의 어떤 말, 어떤 눈빛으로 가득했다. 하루는
늦은 오후에 부엌에 내려갔더니 현우가 그레이 셔츠에 블랙 슬랙스를 입고 식탁에 앉아 있었다. 소매는 반쯤 거쳐 있었고 커피잔을 양손으로 감싸고 있었다. 창밖에서 부는 바람에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추워졌네요. 내가 말했다. 네, 가을이 깊어졌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내 쪽을 바라봤다. 나는 연한 분홍색 니트에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네이비 플리츠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발에는 얇은 검정 스타킹과 로우힐 플랫 슈즈. 그 시선이 내 다리 끝에서 올라오는 것을 느꼈지만 피하지 않았다. 차라도 드릴까요? 같이 마셔요. 그가 잔잔히 말했다. 우리는 식탁 맞은편에 앉아 따뜻한 유자차를 마셨다. 현우는 테이블 위에 손을 얹고 있었고 나도 무심코 손끝을 그쪽으로 향하게 됐다. 아주 살짝 그의 손가락이 내 손등에 닿았다. 나는 숨을 멈췄다. 선생님은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지신 것 같아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안에 감춰진 감정은 복잡했다. 부드러워졌다는 건 그가 나를 이전보다 더 세심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침실에서 몸을 돌려 창문을 열었다. 선선한 공기와 함께 현우의 채취가 떠올랐다. 단정한 셔츠의 면 냄새, 그리고 은은한 비누 향. 나는 머리를 묶고 서랍에서 비단 소재의 블라우스를 꺼냈다. 옅은 베이지 색의 소매 끝이 살짝 비치는 디자인. 밑에는 짙은 밤색의 스커트를 매치하고 얇은 실크 스타킹을 신었다. 그냥 혼자 느끼고 싶었다. 아직 여자라는 걸. 늦은 시간,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다. 현우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고 조명이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다. 내가 천천히 걸어가자 그가 고개를 들었다. 잠이 안 와서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저도요. 나는 그 옆에 앉았다. 서로 말없이 창밖을 봤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의 손이 내 손에 닿았고 이번엔 더 오래 머물렀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손은 떨어지지 않았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가 낮게 말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머리카락이 살짝 흘러내렸고 현우가 손가락으로 그것을 귀 뒤로 넘겨주었다. 그의 손가락이 내 귓불을 스칠 때 몸이 찌릿했다. 단순한 접촉인데도 너무나 깊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났고 나를 바라보며 짧게 고개를 숙였다. 잘 자요. 현우 씨도요. 나는 홀로 거실에 남아 손끝의 온기를 느꼈다. 가슴이 조용히 뛰고 있었다. 우리는 그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선을 넘었다. 며칠이 지났다. 우리는 서로를 조심스럽게 피하는 듯했지만 피하지 못했다. 말은 점점 줄었고 대신 눈빛이 더 많아졌다. 그날은 비가 오락가락했다. 공기 중엔 젖은 나무와 흙내음이 가득했고 회색 하늘이 마당을 눌러앉은 듯 낮게 드리워져 있었다. 재혁은 사무실에 들렀다가 형님 집에 간다고 했다. 돌아오려면 밤늦게 될 거라고. 나는 묘한 긴장감에 옷장을 열었다. 무릎까지 내려오는 자주색 원피스, 허리엔 얇은 벨벳 리본. 안에는 얇은 아이보리색 인견 속셔츠를 받쳐 입고 다리엔 진한 블랙의 무광 스타킹을 신었다. 겉으로는 평범한 복장이었지만 속은 달랐다. 왜 그렇게 입었는지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나 자신에게만은 이유가 분명했다. 창고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박스를 옮기는 소리가 들렸다. 혼자 다 하려는 거예요? 내가 웃으며 묻자 현우는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무거운 건 혼자 못 들어요. 도와주세요. 나는 묵묵히 안으로 들어갔다. 어두운 창고 안, 그와 나, 그리고 떨어지는 빗소리.
마치 세상이 조용히 숨죽인 것 같았다. 현우는 회색 후드에 면 바지를 입고 있었고 소매를 걷은 팔엔 먼지가 묻어 있었다. 나는 상자를 하나 들어 올리려다 균형을 잃고 몸을 기울였다. 그 순간 그는 뒤에서 나를 붙잡았다. 두 팔이 허리 양옆을 감쌌고 그의 손끝이 내 허리띠 위에 살짝 머물렀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그의 숨결이 목덜미에 닿았다.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림이 있었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손이 천천히 떨어지지 않은 채 조금 더 눌렸다. 그리고 다시 멈췄다. 우리는 그 순간 서로의 숨소리만 들었다. 빗소리, 먼지 날리는 냄새, 그리고 섞여드는 채취. 나는 고개를 살짝 돌렸고 그의 눈과 내 눈이 만났다. 그의 손끝이 등 아래로 천천히 움직였다가 살짝 내 허리에서 떨어졌다. 죄송해요. 그가 말했다.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대답했다. 우리는 다시 박스를 정리했지만 그 이후엔 단 한마디도 없었다. 내 손이 미끄러져 책 한 권이 떨어졌고 둘이 동시에 주워들었다. 손등이 스치고 멈췄다. 이젠 그 접촉이 낯설지 않았다. 아니, 기다려졌다고 해야 할까? 작업이 끝나갈 무렵 나는 한 박스를 들어 선반에 올리려다 발을 헛디뎠고 다시 그가 나를 받쳐 안았다. 이젠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두 팔로 나를 끌어당겼고 나는 그의 가슴에 안겼다. 숨결이 빨라졌고 내 뺨이 그의 셔츠에 닿았다. 야근 천 너머로 전해지는 체온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진하게 느껴졌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내가 속삭였다. 근데 이미. 그는 말을 끝맺지 않았고 대신 내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바로 그때였다. 창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창고 문이 삐걱하고 열리며 익숙한 그림자가 들어왔다. 재혁이었다. 우리는 순간 멈췄고 현우는 자연스럽게 상자 하나를 집어들었다. 나는 먼지를 털며 얼굴을 돌렸다. 둘이 같이 정리하니까 금방이네. 재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눈빛은 달랐다. 조금 더 오래 나를 쳐다봤다. 그날 이후 재혁은 무언가 달라졌다. 여전히 말은 적었고 표정은 평소와 같았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나를 통과하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 머물렀다. 의심은 없었다. 아니, 확신에 가까운 관찰이었다. 현우와 나는 말 그대로 아무 일도 없던 사람들처럼 지냈다. 서로 마주쳐도 고개만 살짝 숙이거나 짧은 인사로 넘겼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들 속에 이전보다 더 짙은 공기가 흘렀다. 그날 저녁, 재혁은 급한 납품건이 생겼다며 늦게 들어온다고 했다. 밖엔 가을비가 조용히 내렸고 집안엔 따뜻한 스탠드 조명만 켜져 있었다. 나는 방 안에서 거울 앞에 섰다. 아이보리빛 얇은 실크 원피스, 무릎 위까지 오는 부드러운 곡선, 허리에 가는 벨트. 안에는 레이스 장식의 속셔츠와 맨살에 닿는 베이지색 스타킹. 머리는 느슨한 저녁용 핀으로 말아 올렸고 잔머리 몇 가닥이 볼을 스쳤다. 나는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차를 마시고 싶어졌고 부엌으로 내려갔다. 조용히 찻주전자를 올리고 찻잎을 우렸다. 현우는 식탁에 앉아 있었다. 셔츠의 두 번째 단추까지 풀어져 있었고 손에는 책이 들려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그는 책을 덮고 고개를 들었다. 차 드실래요? 내가 조용히 물었고 그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컵을 2개 꺼내 차를 따랐다. 따뜻한 증기 사이로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그는 내 손에서 잔을 받아들며 가볍게 닿았다. 다시 그 감촉. 그 짧은 순간에도 온몸이 반응했다.
나는 잔을 들고 그 맞은편에 앉았다. 요즘 조심하고 있는 거 알아요? 그가 천천히 말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근데 그게 더 힘들어요.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절절했다. 나는 손끝으로 컵 테두리를 문질렀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말보다 더 큰 감정이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예쁘세요. 그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나는 웃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렸다. 그 말.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더 보고 싶을지도 몰라요. 그의 목소리는 아주 낮고 부드러웠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컵. 치울게요. 접시를 들고 돌아서자 그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그 순간 나는 멈춰 섰다. 등 뒤에서 그의 손이 조심스레 내 팔에 닿았다. 그 감촉이 너무 익숙하고도 낯설어서 나는 천천히 돌아봤다. 그와 나 사이엔 단 몇 센티미터의 거리만 남아 있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내가 말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한 손으로 내 뺨 옆 머리카락을 뒤로 넘겼고 손끝이 살짝 귀를 스쳤다. 그렇지만 이제 멈출 수 없을지도 몰라요. 나는 숨을 들이쉬며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동자 속엔 조심스러움과 욕망이 동시에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는 더 다가오지 않았다. 단지 내 손을 살며시 잡아 손바닥을 펼치고 가운데에 입술을 댔다. 아주 부드럽게, 거의 닿지 않게. 그 짧은 접촉에 몸 전체가 떨렸다. 현우 씨. 그 이름을 부르는 것도 처음이었다. 그는 내 손을 놓지 않았다. 말하지 말아요. 그냥. 이 순간만. 그 말에 나는 다시 한 발짝 다가갔다. 우리는 입맞춤도 포옹도 하지 않았지만 그 방 안의 모든 것이 이미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 현관문에서 열쇠 돌아가는 소리가 났다. 우리는 동시에 뒤를 돌아봤다. 재혁이었다. 나는 급히 찻잔을 정리하려 했고 현우는 조용히 뒷걸음질 쳤다. 재혁은 말없이 우리를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집안은 무서울 만큼 조용했다. 재혁은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나는 조용히 계단을 올라갔지만 발걸음마다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방 안,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발끝만 바라봤다. 야은 원피스의 밑단이 스타킹 위에 부드럽게 얹어 있었고 손끝은 아직도 현우의 입술이 닿았던 손바닥을 더듬었다. 잠들 수 없었다. 아침이 되자마자 창밖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창문으로 달려가 아래를 내다봤다. 현우였다.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 뒷모습이 슬프도록 단정했다. 재혁은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쳤다. 평소와 똑같은 움직임. 나는 커피를 내리고 앞에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그는 커피잔을 들고 천천히 말했다. 다 알고 있었어. 나는 손을 움켜쥐었다.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눈빛, 그 침묵. 그냥 알겠더라.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변명도 해명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화를 낼 수도 있었고 너를 밀어낼 수도 있었어. 근데 이상하게 그냥 슬펐어. 그 말에 눈물이 맺혔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간신히 울음을 참았다. 그 아이는 떠났어.
그리고 너는 남았네. 그가 컵을 내려놓았다. 지금부터가 중요하지. 나는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들었다. 그와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예전 같지 않았다. 깊은 균열이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창고로 향했다. 아직 정리가 덜 된 박스들이 쌓여 있었고 현우가 만졌던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나는 가장 구석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녹슨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짧은 메모.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절 기억하지 마세요. 대신 당신 자신을 더 기억하세요. 현우. 나는 천천히 열쇠를 쥐었다. 바로 처음 시작된 순간의 열쇠. 그날 밤 재혁은 다시 말없이 집에 들어왔다. 나는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우리 이제 어떻게 될까? 그는 나를 바라봤다. 글쎄. 아마 예전 같진 않겠지.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단 지금이라도 진짜로 시작해야겠지. 그의 말이 맞았다. 끝난 것 같았지만 어쩌면 지금이 진짜 시작일지도 몰랐다. 나는 무겁게 문을 닫고 창고 열쇠를 서랍 깊은 곳에 넣었다. 그리고 그날 밤 꿈을 꾸었다. 비 오는 골목길.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다. 나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다. 어쩌면 이건 아직 끝이 아닐지도 모른다.